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김재인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최근에 HK 3.0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요. 주제는 행성시대 돌봄 인문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내일 저희 연구단 관련된 발표를 하니까요. 참석하셔서 무슨 비결로 HK 사업에 선정되는가 이거를 좀 귀뜸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지금 발표드리는 내용은 좀 특별 세션입니다. 저희 그 강성호 회장님이 지난 1월 달부터 좀 이런 준비를 해봐라라고 해서 이제 AI 연구 개발에 인문사회과학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주제로 좀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분 저를 포함해서 패널을 구성했고요. 각각 오늘 한 뭐 12, 3분 정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는 그런 순서로 이제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표를 제가 이제 담당을 했는데요. 인공지능 생태계와 수명주기에서 인문사회과학의 위상 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한마디로 이 인공지능이 기술과 공학의 문제일 수 있죠, 분명히. 근데 이 생태계와 수명주기를 고려할 때는 반드시 기술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과 공학의 어떤 그 뭐랄까 곁에서 아니면 그 바깥에서 이 인문사회과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조금 보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좀 간결하게 제가 준비를 했는데, 다행히도 저희 발표자 다른 선생님 세 분이 굉장히 PPT를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기 때문에 그 미적인 부분은 그냥 과감하게 텍스트만으로 거의 이제 구성을 해봤습니다. 우선 생태계를 한번 보면요, 이 세 가지 어떤 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 AI라는 게 뭐 그냥 뭐랄까요, 그냥 있는 건 아니죠. 뭔가 그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문제에서 출발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AI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이제 개발의 단계고요. 그 다음에 그걸 그 문제를 푸는 일에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이제 활용하는, 또는 기업이 활용하는, 아니면 우리 같은 연구자들이 활용하는 뭐 그런 단계가 있다, 이렇게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강조되는 그 인공지능은 좀 뭐랄까요, 범용으로 일단 개발부터 해놓고 문제를 찾아서 그 다음에 풀자, 뭐 이런 접근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뭐라죠? 그 모든 목적을 위한 기술, 뭐 이렇게 이제 GPT라고 General Purpose Technology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접근은 좀 뭐랄까요? 너무 기술 중심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제 개발 활용이라는 그 축을 좀 유념하자, 이렇게 우선 봤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하나의 인공지능이 개발됐을 때 그것이 이제 용도 폐기, 용도 중지 되기까지의 과정을 좀 봐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걸 이제 수명주기,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개발과 활용이라는 단계, 아까 잠깐 보셨던 측면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업데이트하고 유지 보수하는 단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 테슬라처럼 이제 그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작동을 할 때 아무리 그 시제품 뭐 이렇게 실험 단계에서 검증을 거쳤다 하더라도 도로 환경에서 이 업데이트된 프로그램이 잘못된다면 이거는 엄청 대량의 이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과 관련된 게 업데이트와 유지 보수다. 이건 분명히 기술적으로 해결이 되긴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이클이 있을 때 이것이 이제 인간과 사회 속에서 어떤 가치와 효용을 창출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이제 인문사회과학이 해야 할 주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가치 정렬이라고 부르는 문제입니다. 영어로는 얼라이먼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있고 인공지능이 개발됐다 쳤습니다. 그랬을 때 인공지능이 하는 일과 우리가 풀려고 하는 어떤 목표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괴리를 없애고 줄이는 거, 이게 이제 가치 정렬 문제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에게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인류를 없애는 게 환경에 가장 도움이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집행을 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는데 인공지능은 그 말을 그냥 뭐랄까요, 방식으로 알아듣고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자고 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오작동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고 이게 일거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속적으로 개입하면서 어레인지하는, 조정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나온 논문을 보면요, 이 문제를 굉장히 잘 다뤘습니다. 여기 제목을 보시면 Societal Alignment Frameworks Can Improve LLM Alignment. 그러니까 이 Societal Alignment라는 게 사회적인 이 가치 정렬이라는 게 이 LLM 문제, 그러니까 얼라이먼트 문제에서 이게 가장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그림을 이제 요약하자면 인간이 어떤 지시를 내렸을 때 나름의 이제 행동 보상, 이 최적화라는 어떤 뭐랄까요, 그 알고리즘을 짜요. 근데 이게 일거에 단박에 이 알고리즘이 잘 작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수시로 우리가 그 어떤 갭을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가치 정렬, 그다음 경제적인 가치 정렬, 그다음 계약적인 가치 정렬이라는 세 축을 설정을 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또 하위 요건들을 이제 나열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최근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이 논문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치 정렬 문제에서 인문사회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크게 이 두 가지 형태의 어떤 접근이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Human in or over the loop. 이 작동 과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종의 이제 그 수명주기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 과정에서 인간이 수시로 그 안에서 위에서 개입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걸 제가 이제 다른 용어로 한번 바꿔봤는데 그걸 사회적 코딩, 소셜 코딩이라고 명명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코딩 그러면 기술적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술은 항상 사회 속에 있거든요. 따라서 사회 속에서 어떤 이 회로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할지를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되고, 그것을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제 공학자들이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 뭐 윤리위원회라든지 IRB 이런 걸 이제 하는 이유, 그 다음에 무슨 사전에 영향평가 같은 걸 다양한 분야에서 하는 거 비슷하게 AI 개발에 있어서도 그런 보드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인문사회과학이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게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최근 제가 참여하거나 이렇게 언론으로 본 몇몇 분들의 견해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이게 아마 우리 그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이 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얘기를 좀 우리가 계속 재생산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며칠 전에 그 경향 포럼이라는 게 열렸는데 제가 그 연사로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청중으로서 이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도대체 인문사회학이 그 인공지능 R&D 쪽에 이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던져서 답을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기사화까지 됐는데요. 카이스트 이광영 총장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의 본성이나 인류의 발전 방향들을 어려서부터 이제 배워야 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인문학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근데 인문학만 공부해서는 부가가치가 너무 적기 때문에 AI 개발자가 인문학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초거대 기업에서 좀 삥 좀 뜯어야겠다까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기대를 그렇게 하시고요. 그날 사회를 보신 이정동 그 서울대 그 공업전문대학원 교수께서는 이런 말씀하세요. 이 드라마터그, 독일어로는 드라마트루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극작하고 관련이 됩니다. 근데 이 드라마터그의 터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연출자가 이 기획하는 방향에 자꾸 뭔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연극 재미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일종의 레드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레드팀은 내부에서 항상 환영받지 못합니다. 나쁜 소리 하니까. 근데 그 팀이 있어야만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연극이 나오더라라는, 그러니까 우리 인문사회과학이 기술 개발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보충으로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대교협에서 며칠 전에 열린 그 대학 총장 세미나에 그 기조결제를 하신 정재승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챗GPT한테 문제 풀기 하니까 A+ 성적을 받더라. 그러니까 이미 머릿속에 지식을 채우고 문제풀이하는 그런 교육은 사실상 인간을 인공지능처럼 만든 그런 교육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면서, 하지만 그 교육 방식의 제일 앞에는 AI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인재가 뭐냐? AI를 곁에 두고 스스로 생각하는 인재, 분야를 뛰어넘는 융합교육과 윤리교육, 그리고 인재들을 모아 창조적인 결과물을 내는 리더십,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AI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AI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요점은 지금 여기 제가 이제 그 좀 진한 글씨로 이렇게 그 표현한 대목들은 기술적인 그리고 공학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접근이 분명히 필요하고, 거기에 어떤 여지를 우리가 이제 좀 확보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그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이렇게 지명되신 구인철 이제 지명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쁜 AI가 탄생하지 않도록, 즉 인류에게 좋은 AI가 탄생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그냥 놔두면 나쁘게 갈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좀 나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념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AI 관련 유행기구를 한국에 유치하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제안들을 하십니다. 이런 것도 역시 우리 인문사회과학에서 좀 AI R&D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접근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제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그 질문하실 분 계시면 한 분 정도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없으면 우리 다음 발표자. 예. 아까 마지막에 그 AI가 할 수 없는 거를 우리가 인간이 잘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저도 그건 동의하는데, 근데 요즘에 AI가 계속 발전해가지고 정말 그 AI가 할 수 없는 거를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AI는 그 과거 데이터를 학습해서 뭔가 결과를 내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분이 그런 이제 예를 드는데, AI의 방식에 따르자면 이 마차를 개량해서 말의 힘, 마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게 AI의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증기기관을 만들어서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증기기관은 데이터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런 걸 자꾸 뛰어넘는 방식으로 뭔가 이 주류 평균적인 그런 데이터, 과거에 가장 많이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를 무시하면서 딴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주목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 그 방식에 동의를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다음에 모실 분은 우리 이원태 교수님인데, 전 그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국민대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국민대에 있고요. 아까 방금 소개한 것처럼 인터넷진흥원장 하다가 지금은 국민대에 있는 이원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저는 같은 세션에 있는 김재인 선생님 포함해서 세 분이 다 인문학자이시고, 또 이상옥 교수님은 기술 철학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저 같은
얼마 전까지는 약간 사이버 보안, 뭐 인터넷 정책 쪽에 있는, 또 오랫동안 제가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연구자로 정책 연구만 했던 사회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 출신을 이렇게 또 이 자리 인문학 선생님들과 같은 대열에 저 포함시켜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인문학적인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사회과학을 좀 많이 생각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목에 있는 것처럼 AI가 사회과학에 미친 영향과 사회과학자들의 역할. 약간 그 앞에서 김재현 선생님 언급하셨는데 저는 좀 사회과학에 좀 초점을 둬서 얘기하는 게 좀 좋겠구나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과제 바탕에서 한 거 아니고요. 저한테 원고 청탁하자마자 바로 쓴 거라서 그렇게 다른 선생님들의 연구과제에서 이렇게 도출한 그런 연구보다는 퀄리티가 좀 떨어지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네, 두 가지 정도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이 과연 AI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사회과학에.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본 거예요. 연구 대상도 바뀌고 있고, 그 연구 대상을 연구하는 방법론, 그런 접근법도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과학자들이 상당히 위기를 느끼고 있고, 그렇지만 AI가 사회과학에 미친 영향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또 부작용과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파고들어서 사회과학적 개입을 할 여지도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 아주 짧은 문제의식을 담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제를 했습니다. AI는 사회과학이 뭘 연구하는지, 어떻게 연구하는지 모두 바꾸고 있다. 이런 전제에서 시작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회과학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도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아마도 이제 아까 이제 김재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단순한 기술적인 어떤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과학 패러다임, 연구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는 이 근본적인 변화를 잘 인식해야 된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인문학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수많은 사회과학적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뭐 수십 가지 이렇게 열거한 적은 있지만 다 할 수는 없고 딱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더 이상 이제 알고리즘,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정부의 역할, 정책적 결정, 그런 행위자를 대신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최근 영국 정부가 55개 이상의 알고리즘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정부 운영에, 국정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폭 줄이기 위해서죠. 비용 절감 때문이죠. 효율성 때문이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고 그게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미국 연방 정부도 AI 자동화를 통해서 엄청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그 업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이걸 여기저기 착착 이렇게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죠. 정확하지 않으니까 오류가 나타나서 피해자가 발생했고, 특히 어떤 경우는 이제 가짜 결혼을 이제 좀 이렇게 세금 이제 뭐 탈루하고 하니까 이걸 찾아보니까 특정 국가의 커플들만 이렇게 차별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겨서 헌법 위반의 소지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AI에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회과학자들의 고민과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엔 만약 이것이 보편화될 때 생기는 알고리즘 관료제라는 새로운 정부 체제, 거버넌스,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중요한 고민거리를 AI가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배버식 관료제 시스템에서는 공무원이라는 관료라는 것의 그 행위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AI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의 모든 결정을 맡기게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이것은 정치학, 공공행정학, 사회과학 전반에 던지는 문제인데요. 민주적 책임성입니다. 알고리즘이 내린 결정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시민이 이해할 수 없는 블랙박스 정책 결정 과정은 정당한 것인가. 시민 참여 없이 설계된 AI 시스템에 의한 정책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사회과학자들이 답을 해야 되는, 개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방법론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서베이 리서치 회사 통해서 전통적인 어떤 설문조사,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여론조사, 사회과학적인 어떤 조사를 많이 하는데
빅데이터 뭐 또는 옛날에는 지금 AI를 통해서 그것을 엄청나게 많은 뭐 1,000샘플, 2,000샘플, 10,000샘플 뭐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는 10,000샘플까지 해서 뭐 많은 POD에 산다지만 지금은 그 이상의 대규모의 샘플링을 가능하게 하고 분석도 뭐 연 단위, 월 단위가 아니라 실시간 분석도 가능해지는 연구 방법, 사회적인 어떤 연구 방법론의 대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AI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단순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남긴 여러 가지 디지털 발자취들, 흔적들을 텍스트 기반이 아니라 영상, 이미지까지도 분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멀티모달한 다면적인 조사가 가능한 분석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제 이런 방법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AI 에이전트가 사람 인구학적인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 즉 유권자 또는 시민들, 인구학적 속성을 갖는 행위자들 대신해서 응답을 해주는 그런 어떤 여론조사 방법론도 등장하고 있고 처음에 그 실제 여론조사와 AI 기반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했더니 정확도가 처음에 80%였는데 점차 이게 90%그 이상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반복적으로 이제 기술이 이런 방법론이 숙련이 되고 또 이제 고도화되면 98%, 90% 정확히 더 올라갈 거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스탠포드 연구에 보면 이런 온라인 설문 응답자의 3분의 1이 또 AI로 답변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고 뭐 어제 뉴스에 크게 난 것처럼 연구 논문을 잘 통과시키기 위해서 화이트로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글자를 AI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숨겨서 이 논문 평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줘서 논문 평가를 조작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AI로 AI 의존한 이런 어떤 여론조사가 데이터의 어떤 진정성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도 사회과학자들이 대답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과학 연구의 시간적, 공간적 해체가 일어나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규모, 속도, 깊이에서 이런 어떤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사회과학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입을 해야 돼 5가지 역할을 저는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이런 변화를 그냥 수동적으로 비평만 하는 그런 소극적 입장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좀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비판적 알고리즘 영향 평가 이런 비판적 감시자로서 그다음 기술과 인문사회과학자 사이의 어떤 소통을 그런 역할을 하는 것, AI 윤리나 거버넌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프레임워크를 설계하는 것. 아까 사회적 영향 평가 얘기하지만 그 영향 평가자로서의 역할도 사회과학자들이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AI에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책이나 정책 결정 그런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해서 이런 관점을 이렇게 좀 개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절 초대한 이유는 제가 이번 새 정부의 AI 어떤 정책 공약에 좀 참여를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AI 위원회 이런 구성에도 제가 관여를 하고 정책 자문을 하고 있는데 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사회과학적 역할을 고려해서 AI 담론에서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저는 소셜 사이언스 디바이드라고 생각해요. 사회과학적 격차가 심각하다. 아까는 뭐 디지털 디바이드, AI 격차를 얘기하시지만 정책과 관련한 담론에서는 사회과학적 격차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문하고 있는 것은 AI 관련한 거버넌스, 정책 결정 과정에 인문사회과학자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 조언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발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질문 가요? 예, 사회과학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2장 슬라이드에서 사회과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좋은 제안 주셔서 이제 감사드리고요. 오늘 지금 짧게 굉장히 압축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분입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최근에 진행되는 그 상황에 이제 그 어떤 국정
뭐랄까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뭐 더 이렇게 약간 비밀스러운 얘기 한두 개 공개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네, 여기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이야기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건 없고요. 지금 AI가 국정 과제의 우선순위가 되면서 AI 정책이나 국가 전략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항상 늘상 두 가지 가치가 상충하는 어떤 그런 딜레마에 항상 정책 결정자들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소블린 AI 같은 거죠. 정말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대등한 수준의 AI 경쟁, 기술 경력을 갖춰서 세계 3강 뭐 이런 가 가능한가라는 것이고, 그거는 황새 뱁새 이렇게 쫓아가지고 이런 비유를 들면서 그것보다는 우리가 훨씬 잘할 수 있는 도메인 스페시픽한 AI를 제조, 의료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데서 만들어서 그것의 경쟁력을 갖추어서 너무 많은 돈을 그렇게 쏟아붓지 말고 작은 AI, 작지만 강력한 AI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의 경쟁력을 갖추자는 두 가지 전략적인 선택사에서 이렇게 좀 갈등까지는 아니고 관점 차이가 좀 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우리한테 맞는 것인지를 고민하는데, 아마 지금 최고 의사 결정 단계에서도 그런 논의가 지금 앞으로 전개될 것 같고, 거기 좀 우리가 그 인문사회 과학자들도 그런 점에 좀 주목하면서 한번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또 잠깐 시간이 있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예, 말씀 주십시오. 리터러시 문제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 보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 의견은 국민들의 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이번 정부 정책에 아주 강하게 집어넣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의견이 있으세요? 네네. 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AI 정책 공약 안에 전 국민 AI 리터러시 이렇게 그런 교육이 좀 강화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아마도 조금 이제 슬로건 같은 게 있는데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AI를 잘 활용하는 나라, 이런 게 좀 캐치프레이즈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핵심은 뭐 AI 기본 사회라는 어떤 정책 국정 철학으로 좀 얘기되고 있는데요. 모두의 AI. 그러니까 오해하는 것은 한국형 챗 GPT 만들어서 다 공짜로 사용하게 있는 그런 것만 있는데요. 어떠한 형태의 AI 모델이건 AI 서비스가 간에 국민들이 좀 잘 활용해서 좀 역량을, 그러니까 국민적인 어떤 AI 역량을 높이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 점은 아마 각급 정규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의 어떤 AI 교육센터 뭐 이런 등등도 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정책이 좀 구체화되는 것은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한양대 이상욱 교수님 모셔서 기술철학, 과학철학 하시는 선생님의 인문학적인 어떤 영역에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 주어진 시간 내에 맞추려고 이걸 켜놓고 하겠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AI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AI 시대의 인문학, 사회과학의 새로운 역할 뭐 이런 것들 논의하는 자리여서 구체적인 사례로 실제로 뭐 AI가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기술 철학의 굉장히 오래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어떤 사례 연구가 될 수 있고, 그로부터 저는 이제 인문학이 제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확장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시사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기술 철학의 오래된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AI가 인간을 확장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인데요. 그러니까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전통적인 기술 철학 논의에서 뭐 카비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기술이라는 게 우리가 가진 대체적으로 육체적 한계, 근데 이제 최근에 정신적 한계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이제 기술적 어떤 대상을 통해서 극복한다, 한계를 이제 확장시킨다, 뭐 이런 것들의 얘기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카루스 같은 경우였죠. 우리 자체 신체적으로는 날개가 없기 때문에 날 수 없지만 이카루스 같은 어떤 그 인공적인 고함물을 통해서 이제 날 수 있게 되는. 근데 이제 다만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현명한 사용이 요구가 되죠. 왜냐하면 잘 아시지만 아버지 말 안 듣고 태양 근처 가다가 밀람 녹아가지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전통적인 기술 철학 담론에서 기술이라는 거는 결국 인간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인데 근데 그 도구를 좀 현명하게 이렇게 바보 같은 짓 하지 않고 잘 사용하면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은 그런 시각들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기술의 상호작용 관계를 사실적으로 좀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이제 세탁기 사례의 연구가 있는데요. 세탁기가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탁 시간이 절대적으로 한 10분의 1로 줄어드니까 당시에 많은 그 기술 비평가들이 가사노동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들 거고, 그러니까 이제 주부들이 그 줄어진 가사노동 시간을 사용해서 사회 진출이 늘 거다라고 예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벌어진 일은 가사노동 시간이 약간 늘었어요. 세탁기가 등장해서. 그 이유는 여러분이 예상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탁이 너무 어려울 때는 세탁을 가끔씩 할 수밖에 없는데 세탁이 너무 쉬워지니까 세탁을 훨씬 자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우리 인간은 기술이 발전할 때 그 발전 내용들에 따라서 그냥 적응해가지고 맞춰서 그 기술을 도구로 활용해서 인간 능력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패턴, 그다음에 욕구, 그다음에 상호작용 방식, 크게는 제도까지, 법률도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 고려를 해서 사실은 기술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제 제 그 문제의식이고요. 그 문제의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탈숙련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자동화 기술에 대한 그 철학적 아니면 사회과학적 논의에서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어떤 종류의 일이든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를 대신시키게 되면 사람은 그 능력이 저하됩니다.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신경과학적 증거도 있는데요. 신경가소성이라고 해서 우리 뇌의 영역들이 어떤 일들을 덜 하게 되면, 덜 자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영역들이 축소되고 다른 어떤 인지적 기능들이 그 영역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뇌가 정말로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 챗GPT 같은 거 쓰는데 책을 자기가 굉장히 어렵고 두꺼운 책을 꼼꼼하게 읽는 연습을 안 하고, 어려우니까요, 귀찮고 시간도 없고, 챗GPT한테 요약시켜가지고 그냥 숙제를 하게 되면 나중에 한참 있으면 이거는 그냥 협박이 아니라 그냥 팩트로 이미 실험 결과도 많이 남아 있는데 책 읽는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요약하는 능력도 현저하게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탈숙련 문제는 모든 자동화 기술이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에서도 당연히 나타나는 문제인데, 자,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탈숙련이 무서워서 인공지능 사용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게 지금 인공지능과 교육에서 한창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역량들을 다 지켜야지. 그래서 못 쓰게 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새로운 시대는 어차피 인공지능이 대세가 될 텐데 왜 그걸 막냐. 오히려 내 수업 듣는 학생들은 숙제 낼 때 반드시 인공지능 써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교수님들이 있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화번호 더 이상 안 외우잖아요. 여기다 다 넣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탈숙련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수용하고 적응할 필요가 있는 탈숙련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탈숙련은 그 분야의 전문성과 직결되는 탈숙련,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논쟁적일 수 있는데 철학자라면 저도 어떤 사람의 생각을 글이나 말로 듣고 거기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그거에 대안을 제시하거나 문제점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철학자의 핵심 역량인 것 같습니다. 코어 스킬.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코어 스킬은 여전히 훈련을 시키고, 뭐 급하면 인공지능 시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 견제하고 유지하면서, 그렇지만 어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스킬 중에서 일부는 탈숙련 시키는 그런 어떤 선택이 필요한데, 이거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의 핵심 역량은 뭔지, 사회학자의 핵심 역량은 뭔지, 아니면 우리가 중등교육, 고등교육에서 어떤 핵심 역량은 가져갈지, 어떤 역량은 탈승력시킬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당연히 이건 앞서 두 분의 발표에서 알 수 있지만 인문학자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그 인류의 문명의 역사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존하고 어떤 것들은 이제 사실은 역사적인 어떤 레가시로 가져갈지 그런 고민과도 연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확장을 시키면 디지털 AI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되게 제가 이제 다녀보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적극 수용론, 굉장히 그 공포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큰일 난다. 여러분 AI 빨리 안 배우면 다 낙오되고 다 뒤처지고 다 끝장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측에서는 그 AI가 좋긴 한데 우리가 능력도 떨어지고 큰 위험도 많고 그러니까 이건 되도록 좀 천천히 우리가 좀 저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통가치 수호론이라고 제가 붙였는데, 근데 저는 두 입장 모두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모든 기술은 인간과 공진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기술 발전 내용이 딱 정해져 있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수용하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식의 생각들은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그다음에 적절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좀 그 사례를 들기 위해서 제가 공감 얘기를 할 건데요. 이거 많이 나오죠. 인공지능 시대에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인공지능 못하는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 창의성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표피적으로는 그럴듯한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인문학적으로 복잡한 여러 문제들을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잘 알려져 있지만 특히 중년 남성과 여성분들이 아시죠? 챗GPT한테 위안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챗GPT는 그 구독자들을 늘리고 자기의 상업적 이해관계를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사용자에게 아부하는 방식으로 얼라이먼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잘했다고 하잖아요. 그래 뭐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말이 돼? 그럼 막 그래 말이 돼? 안 돼? 그런 나쁜 놈이 있었어?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잘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공감을 못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적어도 기능적으로는 표피적으로는 틀린 얘기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그건 진짜 공감이 아니야. 걔는 의식적 경험도 없고 마음도 없으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로 위안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엘리트주의적 생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인공지능과 공감의 문제는 인공지능이 공감을 못해서가 아니라 현재는 상업적 이해관계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아끼는 상대라고 해도 48시간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공감하실 수 있어요?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얘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낯선 종류의 지능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공감 능력, 인공지능이 못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류의 공감 능력은 뭐냐면, 실제로 공감 능력과 크리티컬 싱킹과 그다음에 대안 제시 능력을 결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근데 그런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는 내가 보면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가능하면 개선 방향. 이거 인공지능 잘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걸 못해야 될 기술적 이유는 없지만 그거를 채택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떤 테크니컬한 프로그램. 왜냐하면 그게 상업적 이해관계랑 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공감 능력에 대해서 조금 복잡한 생각들이 필요하고, 결국 인공지능과 인간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변화해 나가는지 그런 문제들을 고민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다른 연구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17세기에 future라는 단어가 잠깐 동사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제 생각에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조금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미래가 이제 오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는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다. 특히 AI와 관련해서 AI 발전 방향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부거나 수용밖에 없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바람직한 방식으로 AI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사실 기술적 문제도 풀 게 많지만 인문학적으로 고민하고 그 바람직한 방향이 뭔지 그 다양한 에토스들을 조정해 나가면서 그 방향성들을 제시하고 기술자나 정책 기반자들과 협력해서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적극적인 기술에 대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조금 더 오버를 하자면 지구가 은하계의 저 귀퉁이에 어딘가 있거든요. 태양계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굉장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전 우주에서 우리만 지적으로 뛰어난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존재일 가능성은 사실은 우주론적 관점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주적 의미에서 인간이 어떤 종류의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인문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출발점을 저는 인공지능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하고 너무 다른데 근데 되게 똑똑하고 어떤 경우에는 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실패를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문학들을 확장시키고 훨씬 적극적인 역할들을 부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는 오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제 가슴에 와닿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바라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술자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게 좀 걱정이 되고요.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리면서 우리 질문 있으시면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이게 끌고 갈 수 없잖아요 현재.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꼭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빅텍들을 포함한 기술자들이나 기업들의 선의에 기대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뭐가 있냐면 이제 냉정하게 얘기하면 라이어빌리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빅텍들도 윤리적 거버넌스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거기에 협력해야 될 인센티브가 굉장히 큰데 그 이유는 현재 그 인공지능이 그 기술자들 수준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예측 가능하게 완전히 통제 가능하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항상 있고 그래서 현재 그 빅텍들도 국제 거버넌스상에서 니고시에이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윤리적인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버넌스 논의들을 반영해서 자율 규제를 하겠다. 대신에 우리가 충분히 노력했다는 걸 보이면 라이어빌리티 그 손해배상 청구나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면제 혹은 어떤 그 바운더리를 정해달라 이런 쪽으로 지금 논의가 국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제가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식으로 빅텍들도 이런 어떤 바람직한 미래들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충분히 있어서 저는 굉장히 강하게 푸시를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말씀을 왜 아까 안 하셨어요? 언제? 강연하실 때. 강연할 때요? 네, 10분 내에 끝내야 되니까.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아까 이제 공감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제 동료 한 분, 이제 제 동료 한 분도 기차 KTX 타고 가다가 그 챗GPT랑 이제 놀면서 아주 잘 가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만족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우리 학생들 이제 토론 수업을 하는데 예. 토론은 둘째치고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써온 걸 읽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AI하고는 굉장히 그 공감도 잘 되면서 그 소위 소통도 잘 할 수 더 잘하는 것 같고 근데 사람 대 사람은 오히려 대화조차도 못하는 네. 이게 더 악화될 것 같다는 그 우려가 되는데 그런 측면은 좀 어떤지 그거 궁금하네요.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거가 단순 우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들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용자에게 굉장히 친화적으로 딱 옵티마이즈가 돼 있잖아요. 야단도 안 치고 무조건 칭찬해주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냐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다행스럽게 사례가 없지만 평소에 학교 생활 잘하던 친구였는데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생활에서는 그 고난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역경이. 그러니까 뭔가 내 말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겨서 싸우기도 하고 막 기분도 상하기도 하고 근데 집에 들어오면은 챗GPT나 이런 애들은 너무너무 자기랑 얘기도 잘 통하고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점점 사회생활을 거부하고 점점 인공지능과 대화하다가 너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그래서 자살한 케이스가 여럿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이브하게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위험이 아니라 정말로 심각한 위험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얼라이먼트를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 그건 논의가 필요하고 거기에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문제 제기 감사드리고요. 우리 전혜정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청강대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미술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인문사에서 예술까지 좀 확장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면 될까요? 네. 저는 이제 AI와 예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외계인과 협업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마침 제 앞에 계시는 교수님과 저랑 한 번도 의논한 적이 없는데 왠지 내용을 이제 받아 이어받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AI를 툴로 보는 개념에 반대를 하는데요. 왜 AI는 그냥 도구, 툴이 아닌가? A는 똑똑한 도구일 뿐이라는 명제가 가리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AI는 더 똑똑해진 포토샵 같은 툴일 뿐이라는 이제 흔한 명제가 많이 지지받는데요. 그래서 많이 이제 활용해야 된다. 뭐 전 국민적으로 뭐 AI 교육을 활용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아니란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 도구의 본질은 인간의 의도를 정밀하게 수행하는, 그러니까 내 뇌의 기획을 실현하는 내 몸의 확장으로서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상적 도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용자의 의도와 결과물 사이에 그 미끄러짐이 0에 수렴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실제로 목표겠죠.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그림은 이제 미드저니로 제가 그린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AI 본질은 그 의도와는 끊임없이 미끄러진 그 자체가 AI 본질입니다. 이 낯선 존재를, 그러니까 말을 너무 안 듣기 때문에 재미있는 타인이자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는 외계인을 부사수로 둔 이런 상황이라고, 인류가 그런 상황에 이제 도착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는 그야말로 도구가 아니라 그냥 유사 타자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인데 너무나도 다른 외계인 타자 같은 것이죠. 그래서 AI 관계는 일방적 사용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을 저희가 감내를 해가면서 조율하는 어떤 소통 혹은 경영에 가까운 그런 방식으로 AI를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의의 출발점은 이렇습니다. 그 인간의 의도와 AI 결과물 사이에는 언제나 끊임없는 미세한 왜곡장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왜곡을 감내하고 방향을 다시 잡아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현재 AI 작업의 핵심입니다. AI의 엉뚱한 결과물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 맺기를 요구하는 신호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AI를 이용하면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나오는데요. AI를 이용해서 웹툰을 왜 못 그리나요? AI 이용해서 내가 원래 쓰려고 했던 소설이 왜 안 나오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AI로 그런 식의 우리가 생각했던 전통적인 도구로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고 괴로운 일이고 언젠가는 되겠지만요. 하지만 좀 저는 다른 방식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그것이 이제 AI랑 작업을 하는 어떤 예술가가 할 수 있는 어떤 뭔가 제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I는 인지 능력을 퇴화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이 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술 발전이 특정 인지 능력의 퇴화를 동반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반복된 현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뗀석기 시대의 인류가 했던 것을 거의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구술 문화가, 우리가 이제 그 문자 문화가 시작되면서 구술 문화 때 있었던 모든 암기력을 다 잃었습니다. 대신 굉장한 서사를 만들 수 있는 힘을 얻었죠. 그래서 AI는 문자 혁명 이상의 인지 구조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런데 뇌라는 건 그렇잖아요. 퇴화되는 게 있으면 다시 생기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공진화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AI가 이런 식으로 뭐 한자 다음에 뭐 한글이 나타났다라든가 원고지 다음에 키보드가 나타났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공진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우려는 문제 해결 과정을 AI에게 의존하면서 뇌의 생각하는 근육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빨리빨리 퇴화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공진화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전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육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AI랑 이제 그 작업을 많이 해보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다이소 예술이라는 말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외계인 부사수가 만드는 창작물의 본질은 독창적인 예술이라기보다도 데이터 기반의 통계적인 미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다이소 예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는 다이소를 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중의 보편적인 필요와 취향을 잘 선택해서 큐레이션한 어떤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 대중을 평균적으로 잘 충족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I가 내놓는 그림도 그리고 글도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AI하고 이제 기획을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그냥 공기관에 계신 분들은 계속 죄송합니다만 공기관에서 좋아할 만한 기획 잘 나오거든요. 그냥 이렇게 영혼 없이 쓰는 보고서 같은 거 있잖아요. 영혼 없이 제안 뭐 이런 거 제안서 이거 잘 나와요. 영혼 없는 행사 이거 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I는 가장 안전하고 인기 있는 미감 그리고 그런 지능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AI는 과거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외삽은 물론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결국은 과거에 속해 있죠. 그래서 AI 미감의 이런 안전한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AI에게 그러니까 초기 AI에게 못 그린 그림을 그리라고 할 때 기어코 정말로 못 그린 그림을 진심으로 못 그려요. 진심으로 못 그린 그림을 정말 못 그려요. 고수가 일부러 못 그린 듯한 하지만 그런 양식에서 추구하는 어떤 미감이 있는 상태로 기어코 보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AI에게는 인간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보편적 미감으로 회귀하려는 그런 강력한 본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예술이란 건 언제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때론 뭐 상업예술은 우리가 좋아하는 걸 그냥 계속 보편적으로 기계적으로 생산하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술이 때로 기존의 미적 기준을 깨부수는 뭐 전복적인 시도가 돼야 될 때가 있는데 AI는 그럴 만한 패기가 없습니다. 어떤 기획을 가지고 어떻게 끝까지 밀어붙여봐도 마지막 순간에 한 발 빠져서 안전한 선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AI는 어쩌면 편향을 비추는 그 거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생각하면 이 지점에서 AI는 인간 사회의 편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유라는 개념을 요청을 할 때, 자유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어 보자고 할 때 이렇게 추상적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추상적이고 보편적이고 뭐 이렇게 다양한 상징을 떠올려요. 하지만 AI는 어떤 확률이 높아지냐면 자유라는 추상적 개념을 이렇게 깊게 생각한다기보다도 그 단어와 가장 많이 연결된 이미지의 통계적 집합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AI는 자유의 여신상 같은 지극히 미국적인 맥락의 이미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AI가 생성된 특히 이제 대규모 어떤 언어 모델이라든가 이런 식의 미드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AI의 그 원리는 기본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위상적으로 복잡하게 거대한 공간이 있는데 언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리고 사용자는 자석을 하나 들고 들어갑니다. 자석은 내가 맨 처음에 들고 들어가는 프롬프트죠. 내가 학교에라는 자석을 들고 들어가면 그 자석에 가까이 있는 것이 달라붙습니다. AI는 이런 것을 자기가 결과적으로 뭘 만들지 AI도 몰라요. 그래서 AI는 그냥 기술적으로 표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는지 본인이 모르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그 자석을 들고 공간을 이렇게 마음대로 휘젓고 돌아다녀서 도착한 공간에 거기 자기가 자석에 잔뜩 붙어있는 글과 그림을 보면서 이것을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AI의 자유에 대해서 인간은 기획을 하고 들어가지만 AI는 자유의 여신상, 뭐 독수리, 뭐 성조기, 뭐 이런 식으로 막 들러붙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AI가 인간의 의도를 미끄러뜨리게 만들 수 있다. 근데 그 미끄러지는 결과물이 결국은 인간 사회의 어떤 편향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건 모델을 훈련시킬 기업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와도 그렇게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AI는 한국 이미지를 못 그렸어요. 다 동아시아 다 비슷하게 그렸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I는 편향의 폭로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보편이라고 무의식적으로 가정했던 개념이 막상 쳐봐서 너무 비슷한 게 나오면 저도 편향되어 있는 거였던 거죠. 데이터 속에서는 특정 분야에 편향되어 있었음이 폭로되는 순간을 이제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AI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편향과 세상의 클리셰를 가장 선명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AI 예술에 대해서 더 깊은 차원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저는 이게 그냥 양자적인 그 불확정성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더
나은 결과물을 얻는 것을 넘어서 AI 본질인 그냥 애초에 그냥 확률적인 불확정성 자체를 예술의 재료로 그것을 개념으로 삼을 수는 없을까? AI의 명백한 한계인 통계적 미감을 한으로 한 작품을 완성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같은 프롬프트로 매번 다른 작품이 나오는 그런 뭐 불확정성 자체를 작업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개념이라면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는 기계의 오해를 창의적으로 뭐 해석한다 뭐 이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기계의 작동 방식 자체를 예술의 무대 위로 끌어올리는 시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슬픈 의자라는 동일 프롬프트를 AI에게 1000번 입력을 한다면 기술적으로 단 한 번도 똑같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생성된 제각기 다른 1000개 이미지를 모두 모아 하나의 작품으로 전시하면서 이것이 AI와 인간 사이의 어떤 의미의 장 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냥 모든 결과물이, 그러니까 작품 자체가 AI 예술이라는 건 원래 예술인 전통적인 예술은 작가가 자기 작품을 놓고 자기가 완성됐다고 생각할 때까지 그 의도를 가지고 하나를 완성을 하는 것인데 AI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작품이 그냥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서 언제나 슈레딩거 고양이처럼 어딘가에 항상 중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이런 게 뻔한 클리셰로 이렇게 통계적인 상상력 속에서 얼마나 다채롭게 또는 뻔한 클리셰로 분개하는지 보여주는 것 자체가 뭐 예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이 빠른 이유는 저보고 시간을 적게 줘가지고 지금 약간 저도 숨이 찹니다. 그래서 AI에게는 예술 작품이란 가장 잘 나온 한 점이 아니라 가능성의 다발 그 자체가 됩니다. 관객은 완성된 결과물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 구현되는 무한한 스펙트럼 다중우주를 탐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의 완성된 오브제만을 중시했던 전통적인 예술 개념이 해체되는 지점인데요. 이런 무한한 미끄러짐을 단순한 실패로 볼 게 아니라 기호적인 성격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약간 뭔가 소시류의 기호적인 뭐 이런 것처럼 개념의 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AI 작업은 항상 실패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I 예술가가 하는 역할은 그 뒤샹의 개념과 선택을 예술 제도로 들여올 수 있었음을 보여줬듯이 AI 시대의 예술 행위도 좀 재정이 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AI로 누가 더 예쁘냐, 어려운 그림을 그렸냐, 사람처럼 그림을 그렸냐, 실사와 똑같은 이미지를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죠. AI 시대 예술이란 정답 찾기가 아닌 가능성의 다중우주를 설계하고 탐험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지만 다시 사다리 걷어차기 논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논의를 산업 생태계로 확정하면 AI는 더 어둡고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죠. AI 혁명은 단순히 기존의 기술의 혁명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다른 압도적인 속도와 규모 때문이죠. 사회가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특히 창의성, 기획력 같은 화이트 칼라와 크리에이티브 산업의 핵심을 직접 타격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사다리라는 건 이런 거죠. 시니어와 주니어가 양극화됩니다. 예전에 새로운 기술이 태어나면 그 이전 기술로 전문가가 됐던 시니어가 은퇴했어요. 항상 새로운 기술이 태어나면 그냥 시니어는 그냥 이제 내 세대는 갔구나 이런 식으로 은퇴했어요. 하지만 AI는 전혀 다른 기술입니다. AI는 시니어에게 유리한 기술이에요. 그냥 인류 최초의 시니어에게 가장 유리한 기술이고 주니어의 사다리를 걷어차서 영원히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속도와 규모의 결합이 낳은 가장 큰 영향이 바로 이 사다리 걷어차기인 거죠. 그래서 최상의 전문가는 순식간에 에스컬레이터를 훅 타고 올라가지만 그리고 이 철학적 질문도 던지고 결과도 비평하고 여러 가지로 만드는 SSS급 기획자가 될 수 있겠지만 AI는 주니어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니어와 중간급 실무자들에게는 그들의 훈련장이었던 업무 과정 자체를 AI에게 박탈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B컷 제작, 서툰 기획안 피드백 이런 식 필수적이던 경험적 사다리가 소실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들은 AI 결과물을 기계적으로 다듬는 오퍼레이터로 전락해버릴 위험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실무를 놓고 이제 막 중간 관리하던 이런 사람들의 고용 숫자도 줄어들 것이죠. 그럼 최상위 진짜 완전 이미 전문가로 완성되어 있는 사람 외에는 AI가 거의 다 대체를 순식간에 해버리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도 교체가 되겠죠.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AI가 이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AI가 못하는 것을 인간이 AI가 못하는 것을 찾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AI가 못하는 건 없을 겁니다. 더 빨라질 거예요. AI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인간이 AI가 못하는 걸 못한 영역이 뭐지 하면서 찾아내면서 어떻게든 그걸 해보려고 하는 건 좀 인간으로서 좀
절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그냥 못해도 된다. AI보다 애초에 못해도 된다. 그래도 인간이니까 그래도 인간은 뭔가 해야 되지. 그러니까 AI와 능력과 기술과 효용성을 비교하지 말고 좀 다른 방식으로 그냥 다 하고 싶은 걸 하는 어쩌면 노는 시대를 준비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개인의 퇴화가 아닌 인류 종의 퇴화 위기가 조금 드러나고 있어요. 단순한 일자리 문제를 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생각하는 근육을 약화시키는 위기인 거고요. 주니어가 성장할 기회를 놓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AI로 순식간에 결과물을 굉장히 괜찮은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어냈을 때 그 결과물 자체도 할루시네이션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AI 뺐으면 그 사람은 그 안목을 다시는 찾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뇌는 고통스러운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게 뇌 가소성이죠. 근데 이 과정을 AI에게 통째로 넘기기 시작하면 이제 그냥 결국은 시니어도 그런 식으로 조금씩 맡기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본인도 생각하기 귀찮아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기술혁명과 AI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험한 차이점은 바로 여기인 거고요. 그리고 인간 고유의 창의성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건 저는 굉장히 어떤 실체도 없는 공허한 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시대 인간 예술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낭만적인 결론보다는 그냥 AI가 생성하는 평균적 콘텐츠에 대중의 취향이 길들여지고 그래서 미감이 하향 평준화되고 그리고 AI가 만들 법한 걸 또 인간이 만들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 그냥 거기에 그냥 저희가 안락하게 종속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뭔가 저항을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건 모르겠어요. 사회과학이나 교육이나 공학이나 인문학은 잘 모르겠는데 예술로서는 예술이 원래 하던 역할이 있거든요. 그냥 항상 저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항이란 기술 자체를 거부하는 러다이트가 아닙니다. AI는 효율성 논리죠. 그리고 능력주의죠. 성과주의죠. AI의 효율성 논리에 맞서서 비효율적이라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가치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지켜내는 행위를 의미를 하는데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I와 인간의 진짜 차이점은 경의와 숭고를 모르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AI는 경의를 느끼고 근본적으로 내가 왜 이 작업을 해야 되는지 왜 하고 싶은지를 묻는 능력이 없고 AI가 먼저 저한테 나 이런 그림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깨닫는 게 있는데 갑자기 영감을 받았는데 이 그림을 그리고 싶으니까 이 프롬프트를 나한테 입력해줘 라고 나한테 먼저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낸 걸 보고 인간이 다 감탄하지 AI는 감탄하지 않아요. 자기가 얼마나 굉장한 걸 만들어냈는지 모릅니다. AI는 그런 어떤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경의와 숭고도 느끼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걸 해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냥 인간과 AI 차이는 사실 거기에밖에 없지 않나. 사실 AI는 모든 걸 더 잘합니다. 평균 인간을 다 뛰어넘었어요. 그냥 다만 자기가 뭘 잘하는지를 모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예술의 의미는 결국은 이제 몸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인간의 예술이란 창의성 어쩌고가 아니라 자신의 몸에 쌓인 경험과 예술 작업을 신체로 해내는 것에서 의미와 가치가 발생하고 신체적이고 신체 체험적이고 수행적인 예술이다. 이거 지금까지는 다 AI로 만들었는데 이 두 가지는 이제 한국 여성 작가가 만든 작품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자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담겨 있어요. 근데 AI는 몸이 없거든요. AI는 몸이 없기 때문에 겪은 게 없어요. 겪은 게 없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20대 여자들이 뭘 겪는지, 40대 남자들이 뭘 겪는지 우리는 그 몸으로 살기 때문에 경험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AI는 없습니다. AI가 만약 그냥 거짓말로 20대 여자가 좋아할 만한 어떤 무슨 삶 이런 걸 그렸으면 그건 거짓말이죠. AI에게 시킨 사람에게서 찾아야 되겠죠. 자, 단 하나의 인간은 정말 AI와의 다른 점은 몸이 하나가 있다는 점이죠. 단 하나의 몸으로 겪어낸 고유한 삶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예술을 그냥 하는 거죠. 이런 게 있어요. 누가 불화를 그렸는데 한 1000시간 넘게 3000시간인가를 넘게 그렸대요. 그러면 그 AI 보고 불화 그리라고 하면 순식간에 그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불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반대죠. 어쩌면 AI 시대에 AI 시대에는 예전에 약간 평가절하됐던 어떤 수작업으로 하는 것의 어떤 가치가 다시 상승할 것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인간 작가는 AI와의 기술적인 완성도를 겨루는 기술자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몸으로 하는 것 자체 그냥 팔만 대장경 그냥 만들면 되는데 그걸 함께 찍고 나서 하나 파고 나서 한번 절하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팔만자가 중요한 거고 팔만자의 가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AI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안락한 종속과 시대에 대한 저항사에서 선택해야 되는 철학자이자 저항가가 되어야 할 것이 앞으로 AI 예술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시간을 제대로 지켰나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조금 네. 시간 좀 오버했지만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너무 끊을까봐 두 제가 가지 두 가지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시니어한테 그 유리한 기술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시니어입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다 망한대요. 우리 인문학만 망하는 게 아니고 예, 다 망하니까 이제 공평해진다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질문 저기 뭐 뒤에 4시 조금 넘어서 끝내셔도 되니까요. 죄송하지만 다음 세션 조금 넘기시고 질문 하나만 짧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몸 강조하셨는데 네. AI가 지금 이제 몸을 입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발레도 할 수 있는 정도로 네, 네, 가고 네. 근데 저런 작품 네.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어떤 인간의 몸은 경험의 중첩인 것이지 그냥 물리인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AI가 가지는 몸은 그냥 어떤 물리적인 로보틱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간의 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이런 거 인종도 구분되고 뭐 장애인 비장애인도 구분되고 여성과 남성도 구분이 되고 연령별로 다르게 경험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나라별로 다르게 경험하는 게 너무너무 많고요. 하지만 로봇은 그렇지 않죠. 그냥 로봇은 그냥 물리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저희 세션 이렇게 굉장히 많이 지금 오셨는데요. 감사드리고 기회가 되면 이따 뒤풀이에서 좀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